성도님들 안녕하세요. 네, 이제 가을이 시작되는 것 같은 좋은 안식일, 여러분들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화면 좀 띄워주시고요. 암은 알미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암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억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제가 2년 전에 같은 순서를 여러분들께 했었어요. 그 한석 집사님 교장하실 때. 근데 물론 오늘 내용은 그때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내용인데, 이게 다시 한번 했던 내용을 다시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암 환자가 너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경각심을 가지고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여러분들에게 다른 선택지를 하나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시간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 이유가 뭐냐면 2년 전에 했을 때는요, 들었던 분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안교 시간에 너무들 늦게 오셔가지고 오늘은 보니까 그때보다 2배 이상 앉아 계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살다가 암이 발견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택지가 거의 없어요. 그냥 병원에서 하자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암의 3대 표준요법이 있죠. 뭐가 있죠? 수술이 있고, 항암 치료가 있고, 방사선 치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치료들이 결과가 좋으면 얘기할 것도 없거든요. 다행인데 대부분은 비극으로 끝나게 돼요. 엄청난 고통과, 항암 치료 참 어렵잖아요. 그리고 평생 모아놓은 재산을 다 탕진하고 자녀들에게 남기지도 못하고 돌아가신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순서를 제가 하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것만이 진실이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또 새로운 것들이 발견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암표준요법과 다른 방향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선택지를 하나 더 드리는 거거든요. 어쨌든 간에 결국 선택은 여러분들의 것이기 때문에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나중에 혹시라도 암이 발견된다면 각자가 올바른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질문했던 건데 질문 한번 드려보고 각자에게 한번 해보세요. 나는 지금 암에 걸렸을지도 모른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하나 질문 드립니다. 나는 앞으로 암에 걸릴 예정이다. 세 번째입니다. 만약에 나에게 암이 발견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 생각들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위에 2가지 질문은 말이죠. 제 개인의 생각으로는 사실이에요. 예스예요. 나는 지금 암에 걸렸을지도 모르고 앞으로 암에 걸릴 예정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몸에서 매일 생기는 암세포 숫자가 대략 몇 개인지 아세요? 적게는 8,000개에서 많게는 100만 개가 생겼다가 없어집니다. 100만 개 몇 말이죠? 1mm 정도 좁쌀만한 암이 매일 생겼다가 없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 모두가 암과 같이 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몸에 있는 훌륭한 면역력, 또 혈류, 해독력, 복구력으로 매일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한 사람도 매일 좁쌀 크기 암이 발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암은 낯선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좁쌀만한 암이 말이죠, 파달만하게 커지는 시간이 하루 만에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이분이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하루 만에 파달만하게 커져요. 그때 우연히 사진을 찍었는데 암이 발견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암이란 것은 뭐냐 하면 말이죠, 이 암의 정의를 전혀 다르게 저는 내리고 있거든요. 암이란 것은 우리 몸에 있는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바뀐 거예요. 이것이 현대의학하고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가장 큰 차이입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암은 돌연변이라고 생각을 해요.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겨가지고 이것은 돌연변이니까 드러내서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격을 해서. 그런데 아닙니다. 암이란 것은 말이죠. 우리 몸 전체에 암의 씨앗이 뿌려진 상태인데 한 곳에서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가 다 자라기 위한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암을 치료해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지금껏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100년을 암과 싸웠는데 해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암은 일단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바뀐 거다. 내 몸의 정상세포도 언제라도 암세포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 현재 암이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이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희망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암은 말이죠. 적군이 아니고 내 친구로, 내 몸의 일부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는 것이 다른 해결법이 됩니다. 제가 전에도 보여드린 세포의 구조이거든요. 동그라미처럼 거 보이시죠? 세포막이 있고 미토콘드리아가 있고 핵이 있습니다. 이걸 제가 왜 굳이 보여드리냐면요. 세포막이 굉장히 중요해요. 세포막이 35%가 막히기 시작하면 세포 안으로 산소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세포 내에 에너지 활동이 중단이 됩니다. 세포가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세포막이 자꾸 막히고 있으면 뭐가 생기냐면 독소가 돼서 막히면 염증이 되고요. 이 독소가 더 깊이 들어와서 미토콘드리아까지 들어가게 되면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해서 평생 낫지 않는 200여 가지 질환 중에 하나가 걸리게 됩니다. 사람들은 다 틀리거든요. 당뇨병도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에너지 대사에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리고 그 독소가 마지막으로 핵까지 들어가게 되면 DNA, RNA가 바뀌기 때문에 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핵의 50% 정도가 변성이 되고 손상이 되면 양성종양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100%가 변성 손상이 되면 악성종양이, 우리가 말하는 암이 되는 것입니다. 세포 구조를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보세요. 정상세포와 암세포의 차이를 아셔야 돼요. 정상세포, 암세포의 차이점은 뭐냐면 산소가 들어오느냐 못 튕겨 나가느냐예요. 산소가 못 들어오고 튕겨 나가거든요. 그 세포막이 막혀가지고 산소 투과율이 65% 이하가 되면, 그러니까 35%가 막히게 되면 세포가 에너지 생산을 중단하게 됩니다. 어떻게 돼요? 세포가 죽게 돼요. 이 사실은 오토 버러부르크 박사가 발견해서 이 발견을 가지고 노벨 생리학상을 수상했거든요. 중요한 발견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혀버린 세포가 살기 위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가 없이 당을 분해하는 시스템으로 변형되는, 그래서 해당 과정이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글리코시스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암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세포는 살아남아 있는데 에너지를 거의 못 만들어요. 에너지 효율이 18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암 환자들은 체온이 굉장히 낮아요. 에너지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암이란 것은 말이죠. 어떤 이물질이 생긴 게 아니라, 돌연변이가 아니라 세포막이 막히기 시작하니까 이 세포가 살기 위해서 에너지 방식을 바꾼 거예요. 시간을 벌어준 거예요. 살기 위한 선택이에요. 우리 몸이 살기 위한 선택이 암세포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암의 진실, 암은 다시 살 기회를 준 것이에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아왔으니까 갱생해서 다시 살라고 생명을 연장해 준 거예요. 암은. 그 두 번째로 암은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이에요. 뭐냐 하면요, 노화가 되면 될수록 몸에 노폐물이 많이 쌓이게 되거든요. 세포막이 더 많이 막히게 돼요. 이것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관리를 잘해도 노화는 피할 수가 없어요. 세월은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이가 드셔서 암이 발견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냐면, 내가 나이가 들었구나, 노화 현상이구나,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치료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무엇보다 암은 아까 말했지만 전신질환입니다. 일부분에서 암이 발견됐다고 해서 그것만 해결해서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암은 유전질환이 아니다, 대사질환이다. 이것이 지금
제3세계 의학의 발견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병원에서는 이것을 부인하고 있어요. 전신질환이라는 것을 부인하고 암이 생긴 부위만 해결을 하면 나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절대 낫지 않습니다. 몸 전체를 바꾸지 않으면 나을 수가 없어요. 암의 원인에 대해서 이것만 얘기를 해도 1시간이 가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알고는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암이 왜 생기는지, 왜 세포막이 막히는지 알고는 계셔야 되니까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것은 스트레스입니다. 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몸에서 잘 아시는 활성산소 또는 일중항산소가 생성이 되거든요. 이것들이 그냥 세포막을 막아버려요. 죽기 시작해요. 어떤 분이 위암 초기라고 진단을 받았어요. 공포에 휩싸이잖아요. 암이 걸리면 어떡하나 하고. 한 달 만에 암이 2배로 커져요. 그 상황에서 막 여기저기 알아보고 병원 다니고 확인하고 하는 과정에서 잠도 못 자고. 스트레스가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시면서 어떻게든 스트레스는 처리를 하셔야 돼요.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아는 가장 좋은 스트레스 해소법은 땀을 흘리는 거거든요. 운동이 가장 좋더라고요. 다른 음식을 먹어서 노래방을 가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두 번째로는 독소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이 다 독소예요. 14만 종 이상이 있거든. 더 많아지고 있어요. 심지어 뭐도 독소인 줄 아세요? 제가 약을 팔고 있지만 약도 독소예요. 이것은 천연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황성주 박사가 한 밑에 제가 적어놓은 거 있죠. 이 말씀이 저는 진리라고 생각해요. 모든 천연물질은 항암물질이고, 그리고 모든 합성물질은 발암물질이다.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천연물을 몸에다가 집어넣으셔야 돼요. 합성물 자꾸 넣게 되면요, 결국은 암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화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암에 걸립니다. 돌아가신 분들 시신을 해부해 보면 자기도 모르게 암의 흔적들이 다 발견이 되거든요. 그냥 암이랑 같이 살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걸 만약에 치료하려고 했다면 더 빨리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래서 암은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일 뿐이기 때문에 놀라거나 또 부정하거나 원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오는 겁니다. 왜 내가 암이 생겼지?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일상 속 3대 발암물질, 제가 이걸 말씀드릴까 말까 하다가 집어넣었어요. 워낙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벤조피렌, 잘 아시죠? 고기를 태울 때 나오는 거예요. 탄고기 드시면 안 되죠. 두 번째로 아크릴아마이드인데 이것은 커피에 많이 있습니다. 커피가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커피 원두를 볶잖아요. 열을 과하는 과정에서 갈색으로 변하거든요. 원래 커피가 갈색이 아니에요. 그 갈색이 아크릴아마이드예요. 그러니까 커피 속에 다 발암물질이 있는 건데 우리가 너무나 많이 먹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 아질산 나트륨이 있는데 이것은 햄과 소세지에 들어있는 발색제. 이거 안 넣으면 되는데 굳이 넣어서 빨갛게 분홍색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이쁘게 보이기 위해서. 근데 햄과 소세지는 1급 발암물질입니다. 그래서 제가 네 번째, 다섯 번째를 넣은 것도 이유가 있어요. 네 번째는 뭐냐면 우유예요. 우유 속에는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가 들어있고 또 에스트로겐이 많이 들어있어요. 우유의 양을 늘리기 위해서 이것들을 사료에 집어넣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몸에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들이 다 발암물질이 되고 성조숙증의 원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유 많이 먹어도 암이 생긴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유가 칼슘 보충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유에 있는 칼슘은 인산칼슘이에요. 칼슘을 뺏어가요, 오히려. 나이 드셔서 칼슘 보충제 우유 드시는데 우유 먹지 마세요. 그냥 두유, 설탕 안 탄 두유를 드시면 제일 좋고요. 다섯 번째가 정말 중요한데, 암세포는 말이죠, 에너지 대사가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설탕을 빨아들여요. 그러니까 암은 뭘 먹고 자라냐 하면 설탕을 먹고 자라요. 물론 설탕도 포도당이라고 그러죠. 단당이 있고
두 개가 붙은 설탕은 이당, 두 개가 붙은 이성당이거든요. 그리고 탄수화물이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설탕보다 더 해로운 것은 이제 액상과당인데 그것은 단당이거든요. 세포가 하나밖에 없어요. 어쨌든 당분이 설탕이 암이 자라는 암증식의 원료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림 하나 띄워드릴게요. 자, 이런 한 끼 아주 우아해 보이죠? 제가 볼 때는 최악의 한 끼예요. 커피가 있죠? 밀가루가 있고 위에서 뽑아낸 크림도 있고 설탕이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그 위에 누가 뭐라고 적어놨죠? 헤어질 결심을 하셔야 돼요. 이런 거 드시고 계신 분들 이게 최선의 한 끼가 아닙니다. 최악의 한 끼거든요. 제가 이 내용을 어저께 갑자기 제가 이제 캔서 위너라고 하는 책을 보다가 내용이 있어서 넣을까 말까 넣었는데 여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요, 암 치료가 잘 되고 있는 사람인데 갑자기 또 재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을 살펴보니까 이 사람이 매일 아메리카노에 조각 케이크를 먹는 것을 끊지 못하고 2년 동안 항암을 받았는데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항암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도 아메리카노하고 크림 케이크를 끊지를 못한 거예요. 이분은 결국 돌아가셔요, 이걸로. 그리고 또 다른 암 환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후두암 수술하자마자 2주 만에 재발됐어요. 1년이 지나서 재발이 됐어요. 다 수술이 잘 된 후두암 수술이 이제 치료 효율이 좋은 암이거든요. 그래서 뭘 먹었습니까? 물어보니까 병원서 의사가 암 환자는 항암을 이겨내야 되니까 잘 드시라고 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다 먹은 거예요. 가리지 않고. 특히 과자를 좋아해서 매일 먹었대요. 과자는 뭐예요? 밀가루 플러스 설탕 플러스 식용유잖아요. 최악의 음식이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한 분은 표준 치료를 잘 맞춰가지고 초기 암이 발견된 분이거든요. 그래서 암이 다 제거가 됐다고 페트 검사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그동안 암 치료한다고 수고했으니까 내 몸에 보상을 해줘야지 하고 뭘 먹었어요? 고기, 라떼, 치킨, 빵, 뭐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이것을 제한 없이 먹었대요. 1년 만에 재발이 돼가지고 자, 여러분들이 고기에 대한 말을 제가 안 드리려고 하다가 시간이 오늘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말이죠, 우리나라 MZ세대 20, 30대의 대장암 발병률이 세계 1위가 됐어요. 원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고기를 너무 많이 먹었어요. 고기를 많이 먹게 되면 체질이 산성화가 됩니다. 암은 산성화해서 급격히 산성체질에서 증가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고기를 너무 많이 먹고요. 두 번째로 고기를 구울 때 태우지 않아도 말이죠, 노릇노릇 이쁘게 구워지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아까 말한 벤조피렌이에요. 발암물질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상추가 나오죠. 저도 이건 충격이었거든요. 제가 1년 전에 알았어요. 상추에 아지산나트륨이 그렇게 많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상추를 크게 키우기 위해서 질산 비료를 쓰거든요. 이게 아지산나트륨으로 바뀌어가지고 몸에 발암물질로 변질된 거예요. 그럼 이제 고기를 잘 구워서 상추에 싸 먹을수록 우리 몸에 뭐가 들어와요? 발암물질이 들어오는 거예요. 다행히 우리 몸에서 면역계가 매일 처리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처리도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한계 범위를 넘게 되면 어딘가에서 암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암의 내부 원인은 더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저산소증, 아까 말했지만 산소가 세포로 안 들어가면 암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산소를 우리가 많이 접하는 것이, 좋은 공기를 마시는 것이 암 예방에 최고예요. 두 번째로 저산증이 있는데, 이건 좀 생소하실 거예요. 저산증은 뭐냐면요, 위산이 부족해요. 그러면 몸에 음식물이 들어왔을 때 위에서 위산이 어떤 역할을 해독을 하고 독소를 제거하고 소화시켜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다 보니까 독소가 그대로 몸으로 퍼지는 거예요.
근데 저산증의 원인은 뭐냐면요. 제산제가 원인이에요. PPI, 프로톤 펌프 이니비터라고 하는데요. 병원서 위상가다 위염 때문에 먹는 제산제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몸에 저산증을 유발시켜요. 그럼 저산증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소금이에요. 적당량의 소금을 그냥 소금 먹지 마시고 미네랄이 많이 함유된 좋은 소금을 적당량을 드셔야 돼요. 그래야만 저산증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설탕을 먹지 마시고 소금을 드셔야 돼요. 그리고 저체온증은 잘 아시고 활성산소도 아시고요. 산성체질 제가 말씀드렸죠. 고기를 많이 먹으면 체질이 산성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염증 체질. 자 보세요. 아까 세포 기억나시죠? 염증이 자가면역 질환이 되고 그 다음에 암으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뽀로지나 염증이 잘 생기는 분들은 나중에 암이 생긴다고 보셔야 돼요. 지금부터 대비를 하셔야 돼요.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들 제가 밑에 적어놨죠. 밀가루, 우유, 나쁜 식용유가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것들을 되도록 피하셔서 염증부터 차단하셔야지 암이 안 생기는 거예요.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자꾸 이거 지금부터 중요한 내용인데 물 좀 마시고 하겠습니다. 오늘 교과 공부 안 하셔도 괜찮죠? 여러분들이 오늘 들으시는 내용이 가치로 따지면 1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어요. 나중에 암 생겼어서 한번 돈을 써보시면 알 거예요. 암의 역습이 있습니다. 암을 표준 치료로 했는데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를 했는데 이 암이 반발을 하고 역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적어놓은 대로 보이는 암을 수술하면 아까 말했잖아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고요. 몸 전체에 암의 씨앗이 뿌려져 있거든요. 다른 곳에 있는 암들이 미쳐 날뛰게 돼요. 우리가 죽는구나라고 생각하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잘 했는데 딴 데서 바로 암이 몇 개월 내에 발견되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그때는 대책이 사실은 없어요. 그리고 항암 치료는 적군과 아군을 가리지 않고 공격합니다. 암만 죽이는 게 아니라 사람도 죽이거든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빠지고 이가 빠지고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방사선 치료는 면역 체계를 심각하게 파괴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아이러니하게도 암을 일찍 발견할수록 일찍 사망한다는 거예요. 아예 모르고 살았으면 그냥 아무리 살 사람들이 조기에 발견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암이 발견돼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 최소 5년에서 9년. 영국에서 나온 조사인데요. 암 방치 환자, 그러니까 암이 발견됐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놔두니까 최소 5년에서 최장 20년까지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암이 발견되면요. 그거를 적극적으로 치료하려고 하면 역습을 당하는 거예요. 1년 내에 사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닥터 조라는 이제 유튜브에서 캡처한 영상인데 항암 치료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환자보다 암세포가 먼저 죽기를 기대하는 치료. 암이 죽느냐, 내가 죽느냐의 싸움이에요. 항암 치료는. 이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항암제 예민한 사람은 못 견디고 먼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암제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항암제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세포 항암제 혹은 화학 항암제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항암제예요. 이것은 적군, 아군 구별 없이 융단 폭격을 합니다. 암도 죽이지만 나도 죽이는. 지금은 의사들이 이게 너무 부작용이 세기 때문에 세포 항암제를 시작하지 않아요. 두 번째로 표적 항암제가 있어요. 이게 나왔을 때는 모든 암이 해결될 줄 알았죠. 20년에 나왔을 때는요. 근데 아니에요. 암이랑 암세포가 된 세포는 말이죠. 자기들이 공격을 받으면요. 바로 변이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표적 항암제는 모든 암에 효과가 없습니다. 몇 가지 암만, 비소폐암을 비롯한 몇 가지 암에 효과가 있는데 몇 개월 지나면 내성이 생겨버려요. 암이 유전자를 바꿔버려요. 그럼 이 항암제가 효과가 없어요. 그럼 의사들이 어떻게 하냐면 말이죠. 병원에서 표적 항암제에다가 세포 항암제를 같이 쓰게 돼요. 아무래도 낫지가 않으니까. 그럼 면역 항암제가 꿈의 항암제로 이것도 각광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이것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치료율이 낮고
비용이 엄청나요. 이 비용이 어느 정도냐 하면 여러분들 키트루다라고 하는 흑색종에서는 항암제가 있거든요. 3주에 한 번 맞는 주사예요. 한 번 맞는 주사가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12,000달러예요. 한국 돈으로 1,500만 원이 넘어요. 한 달이면 2천만 원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1년만 그 항암 주사를 받고 버텼다. 집을 팔아야 돼요. 그런데 이 면역 항암제가 또 암을 낫게 하는, 제가 낮은 치료율에서는 10%, 20% 제가 놨죠. 이게 나은 게 아니고 암 크기가 10%, 20%가 축소가 되었다가 다시 원위치가 됩니다. 안타깝게도요. 그리고 면역 항암제는 면역 반응을 올리기 때문에 과잉 면역 반응이 생기면 무섭거든요. 여러분들 코로나 걸렸으면 막 몸이 열나고 춥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 면역계하고 코로나가 싸우는 면역 반응이거든요. 그런 무서운 반응들이 생기고 또 사이토카인이라고 예기치 않던 암의 급성 진행이 자주 일어나요. 그래서 면역 항암제도 만능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FDA 승인 48개 항암제의 생명 연장 효과를 보니까 그 비싼 항암제를 맞았는데 밑에 보세요. 몇 개월 뒤에 있어요. 미국에서 조사한 것은 2.1개월밖에 더 못 살았어요. 항암제를 그렇게 맞았어도, 그 돈을 다 썼어도. 유럽에서는 더 짧게는 1.2개월밖에. 효과가 있는 겁니까? 효과가 없어요. 항암제는. 항암제를 믿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항암 치료 축소되었던 암은 4주가 지나면 다시 원상태가 돼요. 지금 저희 집에 오시는, 이 말까지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넘어갈게요. 빨리 넘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국립암연구소가 의회에서 지원을 했어요. 정말 항암제가 효과가 있습니까? 라고 의원들이 물었을 때 답한 거예요. 항암제는 무력하며, 세 가지 항암제 다 마찬가지입니다. 항암제를 투여해도 암 종양은 순식간에 자신의 유전자를 변화시켜 항암제를 무력화시킨다.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일본 후생성에서 발표하기를 항암제는 전혀 효과가 없으며 맹독성으로 새로운 암을 유발시킨대요. 그러니까 암세포가 변이가 돼서 다른 암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암을 악화시켜 생존기간을 더욱 짧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암의 방사선 치료가 있거든요. 이 내용은 이제 여러분 CT 촬영을 2번 하게 되면요, 1년 동안 원자력 발전소의 근무원하고 똑같은 피폭량을 받게 돼요. MRI는 아닙니다. MRI는 자기 공명이기 때문에 방사선이 아니에요. CT 촬영이에요. 근데 1년간 항암 치료할 때 6만 마이크로 시버트의 방사선이 들어오거든요. 이것은 얼마나 많은 양이냐면 10만 마이크로 시버트가 들어오면 사망을 해요. 60% 죽였다가 살려놓는 거예요. 항암제가 방사선이 말이죠. 수술, 항암, 방사선 가운데 가장 최악이에요. 가장 몸을 많이 망가뜨려요. 몸의 모든 면역계를 다 때려 부셔버려요. 그래서 방사선 치료의 가장 큰 부작용은 받고 나면요, 이 사람은 이제 복구할 수가 없어요. 면역계가 다 파괴돼서 우리 몸이 이겨내야 되는데 결국은. 그리고 골절이 심각해요. 이 암 환자가 예를 들어서 방사선 치료 때문에 척추라든가 대퇴골에 골절이 왔다면 이분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죽을 때까지 침대에 누워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암제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방사선 치료다. 5년 생존율을 자꾸 이제 방송에서 얘기하면서 암 치료율이 올라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사실은 이런 말 하면 누가 저를 욕할 거예요. 속임수예요. 왜냐하면 5년 동안 항암제를 쏴가지고요, 그냥 숨만 붙게 해놓은 거예요. 생존율이. 5년이 지나고 나면 대부분의 암이 다 재발이 됩니다. 만약에 10년 생존율로 따지게 되면요, 형편없이 낮아져요. 그래서 5년 생존율은 암 치료율을 과장하기 위한 것뿐이에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암 산업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항암제를 만드는 회사들, 암으로 돈 버는 의료기관들, 다 돈이 목적이에요. 사람을 낫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췌장암의 5년 생존율은 실제로 0.7%밖에 안 돼요. 췌장암은 걸리면 대개 다 사망합니다. 그런데 통계를 조작해가지고요, 20%까지 올랐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20% 올랐으면 스티브 잡스도 지금 살아있어야 되거든요. 그 돈 많은 사람이 췌장암에 걸려 죽었잖아요. 원인은 담배였거든요.
예. 여러분들이 재림 교인 되셔서 담배 안 피우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복 받으신 거예요. 자, 이제 제가 드리는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요. 암은 진짜 암이 있고 가짜 암이 있다는 거예요. 유사암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암은 뭐냐 하면 iPS, 암 줄기세포가 있어가지고 전이가 되는 암입니다. 대략 10% 정도예요. 이 진짜 암은 밑에 제가 적어놨지만 0.1mm만 하루에 1mm짜리 암이 생기는데 진짜 iPS가 있는 암은 0.1mm만 돼도 뭐가 시작이 돼요? 전이가 시작이 돼요. 막을 수가 없어요. 조기 발견이 가능한 크기가 5mm인데 현재 MRI CT로요. 5mm면 이미 50배가 커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발견한다고 해도 이미 전신에 퍼져 있는 상태고 어떤 치료를 하더라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유일한 치료법은 하이폭시아 개선인데 아까 뭐냐면요. 세포 그림 생각하시면 돼요. 세포막이 막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혀 있는 독소를 제거해주고 세포에 산소를 넣어주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그 방법은 저한테 개별적으로 물어주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0%는 뭐냐 하면요. 진짜 암이 아니고 iPS가 없는 유사암이에요. 그래서 가짜 암은 iPS가 없기 때문에 그냥 놔둬도 전이가 안 됩니다. 병원서 가면 전이가 될 수 있으니 빨리 치료하자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진짜 암이었다면 말이죠. 이미 전이가 다 된 상태에서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암이 발견되면요. 유사암일 확률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암 검진 시에 둘 다 같은 암으로 취급하고 치료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유사암인데 그냥 놔둬도 되는데 그냥 놔둬도 최소 5년에서 5년 동안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면 그동안에 내가 천연치료를 통해서 암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충분한 시간이 있거든요. 심지어 20년까지 살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때 암 치료를 시작하면 대부분의 1년 내에 사망을 하고 만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 말은 제가 지난번에 알려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곤도 마코토라고 하는 일본 의사인데 이분은 평생 동안 암 환자를 치료했거든요. 그리고 이게 아니다라고 해서 책을 쓰는 게 의사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47가지 요령이. 이분은 일본 내 의학계에서 완전히 매장을 당했어요. 이 책을 내고 난 다음에. 벌써 20년간 150명의 암 방치 환자를 지켜본 결과 아무 치료도 안 한 사람이에요. 수술하지 않고도 고통 없이 짧게는 5년, 길게는 9년까지 생존했다. 반면 수술과 항암제 치료를 받으면 1년도 안 되어 고통 속에 목숨을 잃는 이들이 많았다. 암 때문이 아니라 수술로 장기를 통째로 잘라내 몸이 약해졌고 항암제의 맹독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이다. 암 말기에 왜 그렇게 어마어마한 고통, 마약도 안 듣는 고통 속에 죽어가냐 하면 말이죠. 항암 치료를 했기 때문에 면역계를 다 때려 부쉈고 내 속엔 장기를 떼어냈기 때문에 고통 속에 죽어가요. 그걸 안 했다면 말이죠. 일상적인 고통에 밖에 못 느낀대요. 통증을 그렇게 심하게 안 느낀다는 거예요. 암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진짜 암은 현대의학으로는 완치할 수 없고 아까 말한 10% iPS가 있는 유사암은 놔둬도 전이 되지 않으니 어느 쪽이든 잘라내는 수술은 불필요하다. 암 자체보다 치료가 훨씬 더 고통스럽다. 평소 건강에 문제가 없다고 여기던 이들이 건강진단에서 암을 발견해 수술을 받은 지 얼마 못 가 세상을 떠나곤 한다. 자각 증상이 없다가 검진에서 나오는 암은 대부분 유사암이다. 여러분 아무 통증이 없는데 검사를 받으니까 암이 발견된 거. 어제도 저희 약국에 한 분이 왔다 가셨거든요. 선종이 발견됐다고. 엄청나게 걱정을 하셨어요. 제가 그분 붙잡고 1시간을 설득을 했어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런데도 빨리 죽는 것은 수술 후유증이나 합병증, 맹독성 항암제 탓이다. 항암제는 응어리의 크기를 잠시 줄일 뿐 나중에 다시 커진다. 4주 후에 원상복귀가 돼요. 10% 정도 작아졌다가 다시 커져버려요. 특히 폐, 위, 식도암 등은 조기 수술을 하면 합병증과 후유증이 크다.
배를 가르는 수술을 할 경우 암세포가 수술로 생긴 상처 쪽에 모여 증식하면서 오히려 암을 재발하게 만든다. 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암의 역습을 피하기 위해서는 뭐 이거는 정답은 아닙니다. 첫 번째로 병원을 너무 가까이 하지 마세요. 해마다 검진 받지 마세요. 저는 지금 5년째 안 받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섣불리 내가 모르던 암을 발견해가지고 치료하자고 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통증이 없으면 모르고 살면 돼요. 이번에 적어놨죠. 암이라고 진단되어도 통증이 없다면 그냥 잊어버리고 살면 돼요. 예, 좋은 거 먹고. 중년 이후에는 몸속 어딘가에 암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있어요. 암과의 공생이 최선이에요. 그리고 암 수술을 하지 않는다, 방사선을 쪼이지 않는다, 항암제를 쓰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골고루 잘 드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오해를 하지 마세요. 발암 물질은 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단백질을 많이 먹으라고 하니까 고기를 그냥 원 없이 먹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식물성 단백질을 콩이나 두부를 통해 섭취하셔야 돼요. 동물성 단백질은 암을 촉발시킵니다. 몸이 산성하게 되기 때문에. 자,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만약에 암이 발견되면요. 첫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해요. 놀라지 마세요. 그냥 나한테 있던 게 발견된 거예요. 예. 암은 뭐라고요? 적군이 아니라 내 친구예요. 내 몸의 일부분이거든요. 놀라지 마세요. 뭐 부정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원망하지 마세요. 아, 내가 나이가 들었구나. 아니면 내가 그동안 안 좋은 걸 많이 먹었구나. 지금부터라도 식생활을 바꿔야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대요. 뭐 암이 발견되면 오케이 하고 한대요. 근데 한국인들은 3박 4일 연락도 안 하고 금식을 하죠. 예. 그렇게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암은 자연스러운 노화의 일종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절대 급하게 치료를 결정하지 마십시오. 병원에서 하잔다고 바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알아보세요. 내 목숨에 관련된 일이니까. 지금 나 멀쩡한 통증도 없는데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최소 3개월은 알아보라는 거예요. 정말 모르시겠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제가 어려워도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예. 그리고 뭐 더 좋은 방법이 있죠. 일단 암 확진을 받으세요. 온갖 검사 다 하셔가지고 한 달쯤 걸린대요. 확진을 받으시고 그걸로 뭐 해야 돼요? 다들 암보험 들어있잖아요. 일단 암보험금을 타내시고 그 돈을 가지고 천연치료하시면 돼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가장 무섭다고 했어요. 벗어나세요. 그러니까 하던 일 다 손을 놓으셔야 됩니다. 그냥 공기 좋은 데로 이사 가셔야 돼요. 그리고 생활 속 독소를 피하시고 최고의 치료제는 뉴스타트입니다. 암에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공기, 좋은 물, 적당한 운동, 좋은 음식, 하나님 신뢰하고 암이 낫게 돼 있어요. 우리 몸이 면역계가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걸 넣을까 말까 하다가 하나 넣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천연물에서 뽑아낸 암을 이기는 영양소들이 있습니다. 물론 비용은 좀 들긴 들어요. 그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항암 치료하면서도 같이 하게 되면 훨씬 더 암 예후가 좋아요. 저희 집에 오신 암 환자 가운데 현재 5분이 돌아가셨고요. 2분이 살아계시거든요. 이 살아계신 2분은 천연치료 영양소 도움을 받은 분이에요. 이분들은 평생을 먹겠다고 하는 분이 저한테 2분이 계시거든요. 지금 5분들은 왜 돌아가셨냐면 너무 늦게 오신 분도 있으시고요. 항암을 24차례 이렇게 받고 오신 분들이에요. 다 망가진 상태에서 오셨고 제가 알려드렸죠. 이렇게 하는데 비용이 좀 들어요. 말기에 오시게 되면 뭐 한 달에 600만 원, 800만 원 드는데 돈이 없어요. 다 써가지고 자식들도 전화를 안 받는데요. 제가 그분들 얼굴 잊을 수가 5분이나 되는데 다 생생히 기억이 나요. 얼마나 절박한 상황에서 오셨는지.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암이 생기는 이유는 내 몸을 살리려고 하는 몸의 반응입니다. 암세포를 공격하는 것은 나를 공격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절대 암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내 몸과 면역계가 건강해지도록 노력한다면 암은 내 몸에서 자연히 사라지게 됩니다. 누구의 도움으로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고 또 건강하시기를 바라면서 순서를 마치겠습니다.